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월 15일 기준으로 러시아 본토로 침공한 우크라이나군이 무려 서울시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을 통제 중이며 추후 러시아군의 방어진지를 무너뜨리고 벨고로드 지역의 러시아군을 둘러싸 포위선멸함으로써 러시아군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크라이나 공군이 쿠르스크 지역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서방제 JDAM-ER이나 SDB 활공 유도 폭탄으로 무장한 수-27 전투기를 투입해 근접 항공 지원과 전선항공 차단 임무까지 수행하며 러시아군에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중요한 원자력 발전소를 점거하고 대량의 핵물질을 탈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현재 추세대로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경우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 일부가 아니라 전체 러시아군 병력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최근 8월 14일까지 일주일간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르스크에서 1000km 면적 차지한 우크라이나군, 러시아 원전에서 플루토늄 추출까지 노린다. 최근 러시아 본토에서 진격 중인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주를 넘어 벨고로드 주까지 침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최전선의 러시아군 병력들을 공포에 빠뜨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지 시각 8월 12일 여러 현지 오신트 소식들에 따르면 러시아 쿠르스크 주에서 700km 면적을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예비대 병력을 투입해 공세를 계속하는 한편 방어진지까지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8월 12일까지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에서 공세를 계속하며 북서부 코레네보 방면에 제-80-20 중강습여단을 투입하고 북부 크롬스키바이키 방면으로 제-80 공중강습여단을 투입했는데요. 제-22기계 화여단은 수자로부터 쿠르스크시까지 이어지는 아리백 도로를 타고 진격을 계속했습니다. 공세를 실시했던 우크라이나군의 이 고속기동 부대들은 구소련제 T-64BV 전차, 독일제 레오파르트 1A5 전차, 맥스프로 MRAP 장갑차, 스트라이커 장갑차, 마르더 1A3 장갑차와 에이드를 지원하는 대규모의 드론 전력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이 기동 부대들의 진격에 러시아군 내 최정예 전력으로 손꼽히던 부대들도 여러 지역에서 집단으로 투항하는 사태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난 8월 3일 4일 사이 체첸의 아흐메트대는 물론 연방보안국 FSB 부대들까지 대거 항복하는 일이 발생하자 체첸 그리고 FSB 지도부에서는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공세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찔러보기식의 공격이 아니라 추후 협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 지역들을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점령지의 방어진지를 구축 중이며 계속해서 통제 범위를 더욱 넓혀갔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크렘린의 러시아 수뇌부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보였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 군사작전 지휘권은 국방부가 아닌 그보다 작은 체급의 연방보안국이 맡게 되었으며 시급히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시행해도 모자랄 판에 알렉산더 보트니코프 국장은 이번 러시아군의 반격작전을 영토 수복 작전이 아니라 대테러 작전으로 한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여전히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일선 러시아군의 거짓 보고를 여전히 러시아 수뇌부가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 이런 태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5월 13일 전해진 현지 여러 OSINT 소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일주일 만에 무려 서울시의 2배에 가까운 1000km에 달하는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 본토를 통제하고 있으며 진격 중인 우크라이나군 병력들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와 매우 가까운 곳까지 진격했습니다. 진격 중인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이 르고브시 진입로에서 포즈를 취하는 영상 메시지가 공개되었는데 르고브시에서 차를 타고 30분만 가면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가 나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이 쿠르스크 원전을 점령한다면 충분히 이 시설을 이용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급히 우크라이나군이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해도 8,000발에 가까운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와 상호확증 파괴 개념을 통해 핵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의 원전에서 핵연료봉을 탈취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되기에 절대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텐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원전을 확보한다면 협상 시 자포리자 원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 훌륭한 협상 조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역시나 이를 막기 위해 러시아에서는 연방보안국 FSB와 국가군 위대의 핵심 전력을 급히 파견해 쿠르스크 원전의 외곽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대치 중입니다. 여전히 러시아는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에 자신의 최측근 인사이자 쿠르스크 지역 출신의 특수작전 전문가인 알렉세이 듀민 국무원 서기를 급히 파견하고 사태를 수습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푸틴의 경호를 맡기도 했고 연방보안국 FSB 및 특수작전군에서 오랜 기간 활약해왔지만 쿠르스크 지역에서 그가 맡아야 할 임무는 더욱 큰 규모의 강력한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에 맞서 방어진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해본 경험이 부족한 듀민 서기가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쿠르스크 현장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을 만한 병력이 예상보다 많지 않아 듀민 상장이 쿠르스크 지역을 방어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8월 12일까지 투항한 러시아군 병력이 무려 1,000명을 넘었고 무기를 버리고 도주한 러시아군 숫자는 더욱 많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고 이는 사실에 가까운 발표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푸틴의 최측근 듀민 상장이 세운 최악의 방어 대책, 역시나 듀민 상장은 우크라이나군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응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의 판단은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치명적인 전략적 악수라는 비난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8월 14일 전해진 여러 OSINT 소식에 따르면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기 위한 총책임자로 투입된 알렉세이 듀민 상장이 쿠르스크 중부 지역의 238 고속도로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결정이 비난받는 이유는 러시아군의 대응 자체가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지 못한 이유는 이들의 병력 규모를 실제보다 훨씬 작은 규모라고 착각한 러시아군이 대대급 병력을 투입해 막아내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선 러시아군 병사들의 거짓 보고를 그대로 믿었던 러시아군이 늦어도 너무 늦은 지금에 와서야 겨우 우크라이나군의 침공 부대 규모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해 지역 방어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군 알렉세이 듀민 상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238도로 일대의 르고브시 외곽, 로보, 체르모시노이, 드루지나야 등의 지역에는 러시아군 병사들이 참호를 건설 중인 모습이 위성 사진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전선의 용병 부대인 피아트나 슈카 여단과 아르바트 분리근이 특수목적대대, 사르맛 대대 등의 정예 병력들을 차출해 급히 쿠르스크 지역의 방어를 위해 이동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이들이 최정예 병력이라 해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도네츠크 전선에서 무리한 공세를 반복하는 동안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이며 병력 손실 및 장비 손실이 워낙 극심해 제대로 된 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로 평가됩니다. 러시아군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벨라루스로부터 전차, 장갑차, 기타 차량들과 탄약, 장비들을 요청했고 8월 12일부터 해당 물자들이 러시아군 병력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선봉부대의 위치와 238 고속도로까지의 거리는 불과 1320km 정도로 매우 가까이 근접한 상태라 과연 그 전까지 러시아군 방어진지가 구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러시아군 증원부대가 투입되어
교전을 치렀던 당시에도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만에 10km 이상의 거리를 진격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러시아군은 방어선 공사에 매진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에 더욱 쉽게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이 최대한 서둘러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급조된 방어진지가 오래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지난해 2023년 6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2022년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된 수로비킨 라인을 비롯해 복잡한 여러 겹의 다중 복합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예상대로 정말 러시아군의 방어진지를 이용한 지역 방어 전략이 실패로 끝나고 우크라이나군이 향후 238도로 북쪽 지역까지 점령해 보급로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위험해지는 것은 러시아군의 보급 부대와 우크라이나 국경 하르키우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군 부대들입니다. 이전 시간에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러시아가 빠른 시간 내에 막지 못하면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이 러시아의 238 고속도로 방어선이 무너질 경우 이 뒤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아내기 위한 러시아군의 예비대 병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향후 238 고속도로 일대의 러시아군의 방어진지를 모두 함락시키고 쿠르스크 지역 전체를 완전히 점령하게 될 경우 238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계속 진격할 수 있습니다. 238 고속도로의 GORSHCHNOI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38K8 도로를 타고 남하할 경우 쿠르스크 지역에 이어 벨고로드까지 진격해 점령 범위를 더욱 넓힐 수도 있을 텐데요. 우선 우크라이나군은 보로네시로 이어지는 238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진격해 러시아군의 보급 부대를 공격해 무력화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벨고로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인 하르키우를 향해 공세를 진행 중인 러시아군을 뒤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르키우를 향해 공세를 진행 중인 러시아군을 북쪽과 남쪽 두 개 방향에서 포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당장 포위 선멸을 노리지 않고 러시아군의 보급 부대를 계속 격파하며 벨고로드에 러시아군을 고립시킨다면 이들은 급격히 약화되어 끝내 괴멸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하르키우 방면으로 계속해서 공세를 진행해왔던 러시아군 병력들이 상당히 지쳐 있으며 이 병력들은 러시아군의 최정예 병력들이라 한번 잃으면 다시 복구시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더위 속 장마철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지금 한국에서 엄청난 훈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에서 한미 UAE 연합 3국이 최초로 참가하는 연합훈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만 적국으로 상정하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에 대한 대비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이 벌어지는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는 세계 최고의 험악한 훈련시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한다는 미군은 처음에는 KCTC를 우습게 보았지만 한번 참가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대대급 훈련을 참가시키더니 올해는 미 해병대까지 KCTC를 경험해야 한다며 이곳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 사단 한미연합사단 예하 한개 스트라이커 대대가 UAE 한개 보병중대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지난 18일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한미군이 KCTC에 참가해 훈련하는 리얼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험악한 산속에서 총과 포탄 소리가 들리면서 지옥과도 같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엄청 힘들었겠다. 한국의 산악지형은 날씨를 조심해야 된다. 정갈 전역자인데 그 감정 다시 떠오르네요. 아프간 베트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산악지역이 완전 정글로 보이네요. 30년 전 저의 군 시절 훈련이 생각나면서 저런 환경에서 전투가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집니다. 한국 산의 매운맛을 이제야 알겠느냐? 이미 한국 KCTC에 대한 명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호주군과 영국군도 실전 훈련을 해보기 위해서 KCTC를 찾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일본 자위대도 한번 참가했다가 큰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일본 육상자위대 위관급 장교 12명이 파견되어 훈련을 벌였습니다. 육상자위대 소속 중위와 소위 등 12명은 전갈대대 12명의 대항군과 모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자위대원들은 불과 30분 만에 11명이 전사하고 1명이 부상으로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이것이 바로 자위대의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한반도 유사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중국군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면서 북한 유사시 중국의 계획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일명 병아리 계획을 세워놓고 북한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내려와 남포 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여 북한 전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난민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진짜 목적은 대동강 이북을 차지해 동해안구를 얻기 위한 것으로 북한 지역 절반을 먹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유사시 병아리 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랴오닝성 선양에서 인민해방군 정규군을 집결시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진입시키는 작전도로도 건설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중국군이 아닌 한국군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계획이 어이가 없다며 한미연합의 전력뿐만 아니라 한국 제7기동군단만으로도 중국군을 몰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군은 명실상부 동아시아 최고의 기갑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데 제7기동군단은 독일, 영국, 프랑스군의 탱크를 합친 것만큼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과 일본은 물론 중국의 전력까지 압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7기동군단에 대해서 혁명에 가까운 업그레이드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7기동군단의 디젤로 이뤄진 전차와 장갑차들을 수소전기차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수소로 연료를 쓴다는 것은 단순히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전술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당장 현재 보유한 900대가 넘는 전차를 모두 수소동력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지금 수소드론, 수소전차와 수소장갑차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소충전 차량까지 군용으로 개발해 시간당 100kW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올 연말 수소동력경 전술 차량은 이미 시범 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료를 수소로 바꾸려는 이유는 거의 2배에 가까운 발전 효율을 가지고 있고 차체가 가벼워져서 더 빨리 더 많은 거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소 과정이 없어 적외선 감지를 피할 수 있고 소음 및 매연이 없다 보니 기도빈익 전술을 구사하는데 매우 유리해 적진으로 침투할 때 은밀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기동성이 굉장한 기동군단인데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제7기동군단은 원래 전쟁이 나면 전후좌우 안 살피고 북진만 하도록 만든 부대로 이미 K2 전차와 K9자 주포의 기동력과 정확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수소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그 파괴력은 무시무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7기동군단은 그냥 북쪽까지만 진군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북경까지도 밀고 들어간다는 극단의 전략까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가 바로 한국의 제7기동군단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북구 전구에는 17만의 병력이 있고 만만치 않은 육군 전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대양 진출의 꿈 때문에 해군에 올인하느라 육군 전력은 한국과 서방 세계에 비해 질적으로 많이 뒤처지고 경험치에서도 많이 밀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의 K2 전차와 K9자 주포가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게도 수출된다는 소식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텐센트에는 한국의 속도를 보라며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K2 전차 1000대를 계약한 후 지난 3월 18대가 인도되어 총 46대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군수산업 굉장하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육상, 해상, 공중에 있는 훈련기, 전차, 포병, 호위함 등이 중국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군수산업은 영국, 미국, 독일 등의 기술을 흡수해 NATO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매우 뛰어나다. 중국의 군사산업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텐센트에는 북유럽의 한류가 뜬다. 대한민국 K2 전차가 노르웨이 설원을 질주했다라는 제목으로 노르웨이에서
K2 전차가 테스트를 받는 놀라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기사와 사진을 보고 중국인들은 이때 우리는 중국의 첨단 전차를 과시해야 한다. 유럽에서 중국 99식 전차를 보여달라고 하냐? 현재 한국은 서양 진영에서 연간 10만 200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생산력이 왜 중요한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러시아군이 드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 철판을 덧댄 이른바 거북전차가 공개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차가 공격받아 파괴되고 부족해지자 기이한 모습의 전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 푸틴은 전쟁 이후 새로운 전차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 구소련 전차를 개조해서 투입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쟁이 벌어지면 현재 가지고 있는 포병 전력도 대단하지만 기술적으로 진화시키며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력 또한 무시무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전차와 자주포를 빠르게 생산해 납품하는 기사를 보며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국력보다 훨씬 강하다. 전쟁에서 연간 수만 대의 전차를 생산해야 한다면 큰 문제 없이 해낼 것이다. 폴란드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2차 무기 도입 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자기네들 무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해오는 걸로도 모자라 현재 도입이 진행 중인 FA-50 48대 중 36대 도입을 취소하고 유로파이터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이렇게 억지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FA-50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FA-50의 초기부터 폴란드의 일각에서는 다른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았으나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고 말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미의 한 국가가 FA-50 수출 중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역시 폴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50을 통한 수출 계약은 수조 원대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동시에 국내 항공 우주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했고 다른 방산 제품의 수출에까지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런 폴란드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FA-50의 나머지 물량 36대를 취소하고 유로파이터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납품에 힘썼던 한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런 폴란드의 요구 뒤편엔 FA-50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FA-50에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가 아닌 최신의 전투기들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FA-50의 작전 능력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기에 폴란드 정부에서는 만족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FA-50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가 문제라며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FA-50PL의 운영 비용이 예상보다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FA-50PL의 레이더에 들어가는 소자의 수명이 너무 짧아 레이더 교체 주기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투기의 레이더는 수명이 있는 소모품입니다. 이는 FA-50은 물론 모든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FA-50의 레이더 수명이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짧다는 것입니다. 레이더를 작동하게 된다면 레이더 소자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소자의 열을 얼마나 잘 식힐 수 있느냐가 레이더의 수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F-35나 KF-21과 같은 중대형 전투기의 경우 레이더의 열을 액체로 식히는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에 쓰이는 AESA 레이더를 FA-50에 그대로 탑재하기엔 레이더돔이 작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피가 큰 수랭식 냉각 장치를 제거하고 공랭식 냉각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소형화한 경전투기용 AESA 레이더가 탑재되었는데요. 그런데 FA-50의 분명히 레이더가 수랭식 레이더보다 열을 효율적으로 식힐 수 없어 레이더 소자의 수명이 너무 짧아 레이더 교체 주기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폴란드에서 2차 무기 도입 계약의 조건으로 폴란드제 무기 구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FA-50의 늘어난 운영 비용을 메꿔보려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폴란드도 예측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FA-50PL의 모델은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으로 인해 미국산 AESA의 레이더가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원래는 FA-50 블록 20부터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형 AESA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었지만 폴란드 측에서는 무조건 먼저 인도받는 걸 원했었기에 우리 한국에서 폴란드의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FA-50PL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레이시온사에서 업계 최초로 제작한 컴팩트 AESA 레이더 펜팀 스트라이커로 공랭식 냉각 장치를 통해 기존 AESA 레이더 대비 절반의 크기와 무게로 소형화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동안 한국 무기는 무기의 단가와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수출 시장에 도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가난한 자들이 F-16이 되어줄 거라 기대받았던 FA-50의 유지보수 비용이 큰 폭으로 치솟는다면 향후 수출에 큰 지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마냥 한국을 비난할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오히려 한국에게 AESA 레이더의 수명 문제를 따지게 아니라 급하게 요청한 본인들을 탓했어야 합니다. 만약 국산 AESA 레이더를 달았으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LIG 빅스원에서 개발한 FA-50용 소형 AESA 레이더는 미국보다 부품 교체 주기를 대폭 향상시켰는데요. 관건은 소자 자체의 성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ESA 레이더에는 기존의 실리콘 소자나 갈름 비소 소자보다 전력 효율이 월등한 질화 갈름 소자가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질화 갈름 소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미국과 일본에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고 군사적 활용성이 높은 기술이다 보니 구매조차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질화 갈륨 소자 제조 기술도 당연히 극비로 치고 있었기에 기술 공유를 받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가능한 걸 가능한 걸로 바꿔버리는 나라로 유명한테요. 레이더 소자 기술 역시 반도체 기술에 속하기에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질화 갈름 국산화는 도전할 만한 과제였는데요. 국내 연구진들은 수십 건의 개발 목표를 초과 달성해버리는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산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수명도 훨씬 더 긴 질화 갈륨 소자를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국과연에서는 국내 기술로 S대역 300W급 질화 갈름 전략 소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 S대역은 군사 분야에서는 AESA 레이더, 통신 분야에선 오지 통신 기술에 활용되는 주파수인데요. 국내에서 개발한 300W급은 미국과 일본에서 생산하는 250W급 상용 질화 갈름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질화 갈름 소자를 이용해 레이더에 사용되는 고출력 전력 증폭기를 개발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기존 부품에 비해 전력 밀도는 최대 10배 증가하고 출력 소자 수명은 기존보다 16배 긴 5만 시간으로 대폭 늘렸는데요. 부품 교체 주기도 6개월 단위에서 5년으로 대폭 길어졌습니다. 덕분에 KF-21의 AESA 레이더는 목표 평균 보장 주기였던 600시간을 초과 달성해 700시간을 달성했고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을 폴란드에서는 미국산 AESA 레이더를 선택한 건 자신들이었기에 한국을 탓할 수도 없을 겁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벌벌 떨고 있던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겨우 맞춰주었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가 이제 와서 FA-50 계약에 손을 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페루 현지 언론 푸카라를 통해 페루 공군이 FA-50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따르면 이달 중 구매 의향서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7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본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페루 공군은 20대에서 2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문이 밀려든 상황에서 폴란드가 FA-50 2차 계약분을 취소하게 된다면 페루만 좋은 일을 해주는데요. 페루를 시작으로 FA-50이 유럽과 동남아를 넘어 남미 대륙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산 FA-50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무용론을 펼치던 폴란드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에서 열린 22,024 오들로톱의 수알키 에어쇼 FA50의 놀라운 공중 기동이 폴란드의 FA50 도입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의 입을 다물게 했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본 폴란드 파일럿들은 새롭게 태어난 자국의 공군력에 자부심을 가득 담은 눈빛을 보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FA5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에서 열린 2024 오들로톱의 수알키 에어쇼에서 FA50의 놀라운 공중 기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열린 이번 에어쇼에서 민스크 공군기지에 배치된 FA50 전투기가 참가하여 각중 공중고개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FA50을 완전히 전력화시켜 한국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군이 이제는 에어쇼에 참가시켜 고개 비행까지 선보인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폴란드 공군 파일럿이 직접 조종하고 있는 FA50의 지난 1년 전 에어쇼에서 선보인 공중기동과 자원이 다른 선해기동, 배면비행, 연속 를기동, 고각 수직 상승과 같은 고난도의 공중기동을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선해, 배면, 고속비행, 연속을 고각 수직 상승과 같은 기동은 공중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FA50의 우수한 항공역학적 설계와 추력 대비 중량비 그리고 기체 구조의 견고함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한 조종사가 고도의 조종 기술로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히 1년 전과 비교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낸 폴란드 조종사들이었는데요. 이는 FA52 엔진 성능 대비 작고 가벼운 기체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FA50에는 미국의 FA18 전투기와 동일한 F404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FA18은 쌍발이고 FA50은 단발이지만 FA18보다 기체의 무게가 4톤이나 가벼운 FA50에 F404 엔진의 추력은 차고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항공기들보다 복합 소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내구성은 유지하면서 기체를 경량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F22의 괴물급 엔진으로나 가능했던 급기동을 FA50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고효율의 공기역학적 설계를 통해 고속기동에서의 안정성을 극대화하였고 점단 비행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조종사의 입력을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며 급격한 기동에서 기체가 통제력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FA50이 보여준 기동성은 한국 연구진들이 만들어낸 항공기술력의 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 1년 만에 고난도의 공중 고개 비행을 선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민스크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12대의 FA50이 매일 수차례씩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높은 가동률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T-50 계열 항공기는 전 세계 최고의 가동률을 지니고 있는데요. 카이는 임무 수행 가능 비율은 30만 비행 시간에 걸쳐 90%대로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항공기술력을 지닌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16D나 F-35를 월등히 능가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M346 경공격기와 스웨덴의 그리펜과도 같은 경쟁 기종과 압도적인 자위를 지니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폴란드 매체에서는 민스크 공군 기지 내 FA50에 대한 분석 기사를 보도하면서 FA50이 지닌 높은 가등을과 낮은 유지비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훈련에 임할 수 있으므로 폴란드 조종사들이 엄청난 속도로 양성되고 있는데 현재 2명의 조종사 1군들은 한국 교관의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비행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최초의 폴란드 조종 교관이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후 폴란드 조종 교관은 또 다른 폴란드 공군 조종사를 빠르게 양성할 수 있어 여기서 FA50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 공군 감찰관인 어레네우스 노박 장군이 언급한 것처럼 FA50은 전투도 가능한 훈련기가 아닌 훈련도 가능한 전투기로서 더 뛰어난 기체 성능과 무장 호환성, 거기다 낮은 유지비와 높은 가등률로 훈련 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전투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의 이런 뛰어난 기능성이 실전에서도 충분히 먹힐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지난해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전투기인 FA-52자타공인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를 모에 격추를 시켰다는 것이었는데요. 소식을 전한 곳은 FA-50의 해외 국가 중 가장 먼저 도입해 사실상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는 필리핀입니다. 지난 2014년 FA-50 도입을 가장 먼저 결정한 필리핀은 FA-50의 우수한 성능에 크게 만족하며 각종 임무에 투입시켜 왔었는데요. 필리핀 반군 소당작전에도 FA-50을 투입해 정밀 타격으로 반군의 수뇌부를 잡아내는 등 활약을 펼치면서 FA-50의 실전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주었습니다. FA-50이 전 세계로 팔릴 수 있었던 것은 필리핀의 지분이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미군과의 도그 파이팅 훈련에도 FA-50을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 필리핀 제5전투 비행단의 정기 간행물에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2023년 코프 선더 훈련 도중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와 도그 파이팅에서 격추를 성공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코프 선더 훈련은 1976년부터 미 태평양 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합동전술 공중전부 훈련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F-22와 모의 교전을 펼치게 된 FA-52, 근접한 상황에서 F-22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FA-50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스텔스 전투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육안으로 잡히는 도그파이트 상황이 된다면 FA-50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F-22가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스텔스 능력 때문만이 아닌데요. F-22는 세계에서 가장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기 중 하나로 엔진 노즐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추력 편향 노즐까지 적용되어 급격한 방향 전환 및 고난이도 공중 기등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쌍발 대형 전투기임에도 최신의 4.5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근접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훈련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폴란드 공군이 FA-50을 기동하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FA-50을 비롯한 T-50 계열 전투기는 폴란드, 필리핀, 태국, 이라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에 수출되어 운용되고 있는데요. 고등 훈련기와 경공격기 역할을 모두 수행 가능한 다목적성과 경쟁 기종을 알도하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 전 세계 다양한 환경으로 수출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실적에 기반하여 세계 전투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의 제조사 카이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FA-50이 좀 더 본격적인 멀티롤 전투기가 되어주길 바라는 수입국들의 요구에 따라 좌석을 줄이고 작전 성능을 높인 단자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카이에서 FA-50의 단자형을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있었지만 가장 큰 고객인 우리 공군에서 수요가 없어 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멀티롤급 전투기를 바라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FA-50 단자형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며 완전히 수출만을 위한 단자형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되었는데요. FA-50을 시작으로 KF-21 전투기까지 해외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대한민국이 미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항공산업 강국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해외 함정정비지원센터를 구축하자 중국이 경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과거 남중국해 핵심 요충지에 있던 미 해군 기지가 한국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만든 군함 10여 척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됐으며 향후에는 잠수함까지 배치돼 중국이 크게 견제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까지 긴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수빅 해군기지에서 군수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개소식에는 필리핀 국방부 차관과 해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6월 필리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업계 최초로 해외 MRO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중공업이 2016년 수주에 2020년과 2021년 인도한 필리핀 호위함 2척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부품 보관 창고와 정비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며
정비창 요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3월 이에 대한 준비도 마쳤는데 STX 엔진, LI진X1, 하나시스템 등과 공동으로 선박 수출 및 MRO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함정 설계, 건조에 이어 수명주기 관리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해당 시설 건설에 또 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표 조선소를 살리는 마지막 노력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 수빅에서 조선소를 운영했던 기업은 한진중공업입니다. 수빅 조선소는 총 23억 달러가 투입돼 2006년 착공해 2009년 완공된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 기지 부지를 매입해 총 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는 영도 조선소 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생산된 블록과 기자재를 도크로 옮기는 운반거리는 1km를 넘지 않았으며 생산 과정은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2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면서 세계 10위권 수주량을 확보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5년 중반부터 업계 전반에 걸친 화물선 공급 과잉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필리핀 은행으로부터의 4억 달러 대출을 포함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2018년 12월 무려 7천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후 다음 달 법정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120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했지만 결국 무너졌죠. 주인을 잃은 수빅 조선소에 눈독을 들였던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인수에 참여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촉발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서버러스가 인수에 참여했고 작년 상반기 매각이 성사됐죠. 한진은 보유했던 300헥타르에 대한 50년 임대를 서버러스 관계사로 이전했습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필리핀 정부는 기존 조선소 시설을 2개 구역으로 나누기로 결정했고 북부야드는 필리핀 국방부의 해군 기지의 노비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작년 5월 문을 연 이 시설은 현재 필리핀 해군 함대의 본항이 됐습니다. 300헥타르 부지 중 100헥타르에 걸쳐 해군 기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그곳 중 일부를 현대중공업에 제공해 정비 보충 등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한국 업체가 운영하던 시설이니 한국산 군함과 지원 시설을 두는 것이 최적이라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델핀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은 은퇴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에 주문한 모든 선박을 수리할 정비센터를 갖게 됐다며 한진중공업 필리핀 조선소 재가동 노력의 마지막 단계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진이 운영했던 수빅 조선소는 위로는 중국과 대만이 있고 주변으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어져 있어 해상교통의 중추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화약고 지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미 해군 기지로 활용돼 왔고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 군함의 긴급정비 수리 또한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던 부국이었습니다. 태평양과 남중국해의 풍부한 해양자원은 물론 영토 곳곳에 금과 구리, 니켈, 크롬 같은 감 나가는 자원이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중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는 쌀,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했죠. 1946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티 한동안 번영을 구가했고 6.25 전쟁 중에는 연인원 7,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미군 철수 직전까지 필리핀 수빅에는 미 태평양 함대 핵심 전력인 제7함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함, 순양함, 핵잠수함이 수시로 드나들었죠. 당시 필리핀 주변 남중국해는 평화로운 상황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미군이 떠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스프래들리 군도에 해군력을 보내 주변 암초를 모조리 점령했고 스프래들리 군도 일대 환초들을 아예 인공섬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승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해군기지가 있던 수빅만은 필리핀 경제특구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그 후 한진중공업 조선소로 이용되다가 또다시 해군기지로 변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이 최초로 해외 선박 MRO 지원 기지를 오픈하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군수품 수출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호위함과 지원센터가 과거 미군 해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한화시스템 전투체계 훈련센터 완공식까지 진행됐습니다. 엔진 장비실, 시뮬레이션 훈련장, 통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정전투체계 CMS모 2훈련을 포함한 각종 교육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그동안 직접 군함에 올라야 가능했던 교육 훈련을 지상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의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해군 수상함, 잠수함 등 80여 척의 전투체계를 공급한 바 있죠.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던 군함에도 장착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600톤급 호위함 2척을 필리핀에 성공적으로 인도한 데 이어 3200톤급 초계함 2척을 수주해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400톤급 원해 경비함 OPV 6척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원해 경비함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8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중국 언론은 필리핀이 한국 군함 6척을 한 번에 사들이자 놀라워했고 필리핀 근처 해역에 갈 땐 조심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번 6척 계약은 총 7,400억 원 정도인데 기존 군함까지 하면 1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성능도 좋은데 계약보다 배를 빨리 건네주고 사후 서비스 AS까지 확실하다. 필리핀이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의 군함 건조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필리핀은 섬나라이면서도 해군력이 강하지 않았죠. 필리핀이 보유 중인 가장 큰 3,200톤 초계함만 봐도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쓰던 배로 1960년대 제작돼 2011년 양도된 중고 함정입니다. 1,000톤이 넘는 수상 전투함은 7척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중국해 갈등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1차 호세리잘급 구입과 2차 초계함 및 원해 경비함 모두 한국 업체에게 맡겼죠. 여기에 중국이 또 긴장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 호위함에 이스라엘 방산기업 IAI의 알파-3D 레이더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해당 레이더는 한화시스템이 제공한 전투관리 시스템 CMS과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레이더 탐지거리가 400km에 이르고 수직 발사 16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산 호위함에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현대식 미사일 호위함에 이어 경량 이지스함도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호라이즌 3 전투함 선정에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5월 필리핀 군수 관계자가 방한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작업장 등을 찾았고 방산 전시회 때 설치된 잠수함 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소 5억 달러가 넘고 유지비도 비싼 프랑스 잠수함 스콜팽금에는 부정적이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잠수함에 호감을 표시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최대 무기 수출 대상국입니다.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영국 14%, 필리핀 12%, 태국일 1%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수출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한국의 무기 공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또다시 우방국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바다를 굳건히 수호한 함정 8척이 2022년을 끝으로 명예롭게 전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남함, 제주함, 속초함, 영주함, 그리고 참수리 고속정 등입니다. 전남함 1500동급과 제주함은 1989년 취역 후 활약을 해왔습니다. 전남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주함은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적함 격침 킬마크가 함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인천급 2500톤과 대구급 2800톤 등 호위함이 채우고 있습니다. 참수리 고속정의 빈자리에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유도탄 고속함 450동급과 신형 고속정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구형 군함 퇴역 후 이를 우호국에 제공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포항급 호위함 2척을 추가로 공여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콜라도 야팜에 대한 역사까지 꺼내며 두려움을 표시해왔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2019년 인도된 포항급 호위함 한 척 이름을 콜라도 야팜으로 바꿨고 그네 경비에 투입한 후 중국 군함이 깜짝 놀라 도망갔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필리핀 영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잠수함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초의 성과라는 발표까지 나왔죠. 성능이 탁월해 7,100개의 섬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초계함이라는 평가입니다. 재작년 말 퇴역한 안동함 1200동급이 필리핀으로 무상 양도가 결정됐을 때 군 관계자들이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와 크게 만족을 했던 이유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40척의 함정을 10개 우호국에 공여해 방산협력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총 24척이 건조돼 현재 10여 척이 운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퇴역 함정은 순차적으로 우호국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굳건한 방위력을 유지해 가길 바랍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예멘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데 실제 사용되었다고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K239 천무의 국제무대 실전 대비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4월에 사우디가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1조 원대 규모로 도입했으며 실전 배치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후티 반군의 실제 공격까지 성공해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난달부터 이스라엘을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야히야 사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탄도미사일과 드론 다수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면서 팔레스타인의 승리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을 저지하는 또 다른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2014년 이후 계속된 예멘 내전은 수니파 정부와 시아파 후티 간 싸움인데 사실상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의 군사 고문단과 무기를 제공했고 사우디는 수니파 정부군을 도우면서 아예 다국적군을 만들어 참전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사우디와 후티 반군은 서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갑자기 사우디가 중동의 평화를 외치며 후티 수뇌부와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사우디 대표단과 후티의 수뇌부들이 만나며 몇 차례 회담을 진행해 예멘 내전의 휴전 훈풍이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이들은 다시 적대 세력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11월 12일 사우디가 갑자기 포병을 동원해 예멘 북부의 사다 지역을 집중 포격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5명이 부상당하고 가옥 여러 채가 파괴됐다고 하는데요. 후티 반군 측은 사우디의 포격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들은 사우디 범죄자들이 예멘 지역을 포격해 그동안 많은 순교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사우디의 공격을 성토했습니다. 평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사우디는 왜 갑자기 예멘에 포격을 가한 것일까요? 예멘 북부의 교통 요충지인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우디와 전투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습니다.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제다 지역을 공격했을 때 도발 원점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즉 사우디의 이번 포격은 사다에 배치된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드론 부대를 겨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약 3주 전 후티 반군이 갑자기 사우디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블룸버그는 예멘 국경에 위치한 남서부 자잔 지방에서 후티군과의 전투로 사우디 군인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몇 주 동안 후티 반군이 사우디 영토에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기도 했는데요. 예멘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우디 영공을 지나게 되는데 이 미사일이 요격되자 후티 반군이 반발하며 사우디군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주력 부대가 있는 사다 지역을 집중 포격한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우디가 이곳을 무엇으로 타격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40km 이상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종류입니다. 미국 M270MLRS와 강철비로 불리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포격한 사다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군 포병부대는 남부 국경 인근 나지란 지역에 있는 K239 포대지입니다. 이 부대는 사다와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진지 이동 없이도 포격이 가능합니다. 앞서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일선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협상을 시작한 지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부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앞서 천무 실사격 훈련에서도 이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된 13개국의 군 지휘관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천무야말로 미국 주도의 지대함 타격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천무는 최대 사거리 45km의 230무유도 로켓 12발과 최대 사거리 80km 이상의 로켓 12발을 탑재해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화력이 2배인 셈이죠.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무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녀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응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우디군이 천무로 포격을 실시한 후 자리를 이탈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포격이 더욱 화제가 되며 주목받는 이유는 사우디가 동원한 포병 자산이 정말 천무라면 이번이 천무의 첫 실전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측 의도는 후티 반군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포격을 퍼붓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천무는 사우디의 작전 의도를 완벽하게 달성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셈이 됩니다. 크게 선전할 만한 일이지만 비밀리에 구입해간 외국제 무기의 전과를 철저히 비밀에 붙여온 사우디 측 관행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